이함대 탄약고초소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달아난 거동 수상자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 날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던 병사는 한 장교의 요구로 허위로 자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당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창고로 사용한 듯한 회의실에서 인사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로 시작된 회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일본이 주장한 불화수소 북한 유출설에 대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 진상을 규명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벌어진 지 2달 만에 서울 신림동에서 또 성폭행 시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고생 5명이 오르막길에 주차된 승합차 바퀴에 발이 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용감한 여고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군의 기강 문제를 생각해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해 해군 이함대 사령부 무기고 앞에서 수상한 사람이 발견됐는데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고 상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일주일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야당 국회의원의 폭로가 예상되자 군이 부랴부랴 공개했습니다. 먼저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해군 이함대 무기고 앞에 수상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긴팔과 긴 바지 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무기고를 지키던 경계병 2명은 40-50m 거리에서 정지를 명령한 뒤 암고호를 3차례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응하지 않고 경계 초소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부대 소속 A병사는 자신이 해당 남성이라며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헌병대 조사 결과 A병사는 상급자인 B장교가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해진다고 종용해 허위 자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바른미래당 김중노 의원은 군이 자신들의 경계 실패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병을 동원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계작전의 문제와 은폐 축소는 물론 사건의 조작과 병사에게 책임 전가까지를 자행했습니다. 해군은 B 장교가 이번 일로 부대 전체에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다수의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A 병사가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9일 허위 자수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건이 공개된 오늘 오후에야 B 장교를 직무배제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군부대 무기고 앞에까지 침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서둘러 대공용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이어서 김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부인이 해안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부대 철책도 이상이 없다며 거동 수상자가 내부 부대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군은 당시 거동 수상자가 도주 중에 랜턴을 점등했다며 대공 혐의점이 있다면 눈에 띄게 랜턴을 들거나 도로를 따라 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동 수상자가 암구호에 응하지 않고 탄약창 근처에서 발견된 것을 감안하면 외부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용입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었는지,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수자가 내부 인원이었다고 단정지은 것인지. 김 의원은 해군이 거동 수상자를 쫓던 중 인근 부대 골프장 입구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을 발견했다며 간첩이 오리발을 착용하고 침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해야 했는데 서둘러 그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군은 이함대 체력단련장 관리원이 지난 5월까지 사용한 일반 레저용품이라며
상당 기간 사용한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군 수뇌부는 이번 일이 김중로 의원에게 제보되기까지 허위 자수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의 은폐에 이어서 늑장 보고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이미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을 못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제 실패의 사건 조작, 늑장 보고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군의 기강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어젯밤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합참의장은 도리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2함대 말입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정경두 장관에게는 오늘 오전에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사흘 전 헌병대가 허위 자수임을 밝혀냈지만 부대 관계자들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넘게 지나도록 해당 부대가 보안 행태는 오리발을 내민 것뿐입니다. 군은 수사를 마치고 보고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그건 잘못했습니다. 합참의장 측은 침입사건 직후인 지난 5일 아침에 해군 2함대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으나 김중로 의원과 통화 당시엔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위 자수가 밝혀진 9일 이후 추가 보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군은 수상한 침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경위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예, 지금부터 전해드릴 뉴스는 사진 한 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제 뒤에 이 사진입니다. 오늘 도쿄에서 이번 경제 보복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열린 겁니다.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홀대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대화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수출 규제 관련 첫 실무회의. 한국에서 날아온 우리 측 실무단에게 일본 측 실무단은 악수도 건네지 않습니다. 만난 장소는 창고 같은 회의실.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힌 종이가 책상 옆 보드에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한쪽엔 간이 의자도 쌓여 있습니다. 한일 양국을 들썩이게 한 외교 경제적 분쟁에 대한 협의장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져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 측이 수출 규제의 이유를 물었지만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이번 만남을 애써 폄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며 선을 그었고 대표단 규모 역시 5명에서 과장급 2명으로 줄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인 일본의 태도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장급 논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례에 가까운 홀대 속에 드러난 일본의 속내가 이번 사태의 쉽지 않은 해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 명분으로 생화학 무기의 원료가 되는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자 청와대가 그러면 유엔에 가서 검증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투명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일본이 사과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 반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제3자인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본 주장의 진위와 함께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일본의 위반 사례도 검증해보자는 겁니다. 청와대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불화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상호 검증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불신을 자극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날 북한의 전략물자를 반출한 건 일본이라고 폭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이란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에도 대량 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자료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여럿을 만나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미일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도 적극적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여전히 이번 분쟁에 끼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에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미 행정부와 의회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돕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한미일 고위급 회담 추진에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에서는 답이 없고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회담을 주선해보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 국무부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and of cours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하지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전한 미국 분위기는 다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미국은 한일 사이의 모든 수단이 소진되거나 한일 갈등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7일 일본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 입국했습니다. 일본 체류 기간이 예상외로 길었던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공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이 부회장 일본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9시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박 6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일본 소재부품 회사와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는지 또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수고한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 없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세기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귀추는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어떤 해법을 들고 왔을지인데요. 이 부회장은 일본 현지에서 대형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태 해결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인사들을 만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번 사태가 정부 간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민간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부회장은 주말 동안 경영진과 만나 이번 출장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장 이번 추경에 3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그제 이낙연 총리는 1,200억 원 얘기를 하더니 그새 또 금액이 많이 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당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예. 경제 보복 대응 추경은 당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디어를 총리실에서 받아들여서 총리가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이후에 당이 산자부와 협의해서 나온 금액이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산자부는 5천억 원을 말했었는데 야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서 3천억 원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예, 뭐 하루 동안 금액이 몇천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계산인지 참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 3천억 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당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이 급하게 만들었다는데 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반도체 소재 3개의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수입이 안 되면 국산화를 깨보겠다는 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매년 1조 원씩 투입하겠다, 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당장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그 정도 돈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벌써 했겠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료를 수입해다가 조립해서 만들어 다시 파는 구조가 정착돼 있습니다. 예. 장기간 기술 개발에 돈을 쓰는 것보다 이윤이 쉽게 나는 거니까요. 자, 문제는 시간입니다. 들어보시죠. 뭐 10년, 20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쪽의 경쟁력은 멈춰져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죠. 예, 한마디로 집에 불이 한참 나고 있는데 좋은 내연재를 써서 집을 다시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참 답답한 상황 같은데 예.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쪽의 불화수소를 한국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의 왔다고 하는데 이건 해결책이 안 됩니까? 이거 역시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으니까 이 산업부가 현재 이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일본산 대신 반도체 공정에 쓸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검토 과정에만요, 수주의 시간이 걸리고, 이 만약 러시아산이 합격 판정을 받고 일본산을 대체하게 되면 자, 그때부터 산업 현장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자,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 불화수소가 바뀔 경우에 최적의 제조 환경을 찾는데 이 최대로 수개월이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이 결국은 돈이 아니라 시간 문제죠. 자,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예, 불화수소라고 해도 다 같은 불화수소가 아니군요. 예. 예,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재 국산화 서둘러야겠습니다만 당장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밤샘 진통 끝에 올해보다 약 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0년 이후에 최저이자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대 11.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590원이 최저임금위원들의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350원보다 2.8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9만 5천 원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이 내놓은 시급 8,880원은 4표 적게 나왔습니다.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지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 정직한 성찰의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4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의결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 최종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지만 이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번갈아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은 거듭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당초 10,00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했다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인상하라!
밤샘 줄다리기 끝에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2.87% 인상안이 표결로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파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노총도 결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고 양극화 훼손은 불가능해졌다며 참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은 완전히 이제 깨지게 됐고 이런 추세라면은 대통령 임기 내에도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은 사실상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는 다음 달 5일 전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재계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자 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적어도 동결됐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냈고 삭감을 주장해온 영세 상인들은 특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58살 최영일 씨.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또 자연스레 월급이 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업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보다는 타격이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환영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책적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점주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범법자, 낙오자로 만들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용자 측 단체들도 일제히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고 중소기업 중앙회도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제도적 개선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알맞는 정책을 내놨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에 관련된 정책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기억하시죠? 지난 5월의 일이었는데 2달 만에 또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침입했던 남성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 남성 한 명이 골목을 기웃거리더니 길가에 주차된 차를 밟고 올라서 건물 안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내려와 담을 넘은 남성. 다시 창문을 통해 주택 안쪽을 살핍니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여성 A씨 집에 한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왔다가 듣고 경찰 소리 나는지 온도 한 분 올라갔어. 그리고 어저께 경찰 가 수사 그 차도 올라가고 하더라고. 이 남성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뒤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 피고인 조모 씨의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서 술을 함께 마시기 위해 따라갔을 뿐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신림동에서만 2차례의 주거 침입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집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자 발찌를 찬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벌써부터 이 남성의 출소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1살 선모 씨입니다. 왜 아이한테 접근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선 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민들은 걱정이 가시지 않습니다. 선 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 모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억지 돈을 주면서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 사전에 저 답사를 한 거야. 선 씨는 검거 당시 자신은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수 있다고 큰 소리도 쳤습니다. 자신을 붙잡은 주민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돈 안 낸다 했어요. 만약에 치유가 나오면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딸은 위해서. 주민들은 전자발찌나 보호관찰 제도로는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한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보호관찰도는 이런 어디로 왔어 이래로. 경찰은 피해 모녀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이 전자 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주민에게 잡혀가면서 큰 소리로 외친 말은 난 성폭행을 못한 미수범이다. 그러니까는 난 다시 곧 나온다 였습니다. 전자 발찌 도입 이후에 재범이 줄어든 거는 맞지만 최근 5년 사이엔 재범률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자 발찌 무용론이 나올 정도인데요. 올해로 도입 11년째인 전자 발찌 제도, 재범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 10시 자기 집에 있어야 할 이웃 아저씨 선모 씨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확 끼쳐오는 술 냄새. 큰 손으로 엄마 목을 조르고 8살 어린 소녀에게까지 손을 뻗쳤죠. 딸한테 가가지고 또 고문을 하려고 그래서 딸이 혀를 깨물었고 혀를 깨무니까 그 남자가 이제 그냥 주저앉아서. 뛰쳐나간 딸이 만난 아래층 아저씨가 없었다면 뭐가 있구나 올라가봤지. 지금 엄마는 겁에 질려갖고 있고 딸내는 티 나오고 이제 하고 맵슬려갖고 훔쳐놨대. 선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죠. 지난 4월에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다 검거됐고 2017년에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완전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달됩니다. 이를 보호관찰관들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죠. 그러나 야식을 사러 나간 건지 이웃 모녀 집에 가는 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야간에 외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범죄 시간에도 물건을 좀 구입하거나 밖에 좀 나와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14.1%에 달했던 성범죄 재범률은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1.86%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재범률은 3배 이상 늘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주요 성범죄자들에게는 24시간 1:1 전담 관리가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로 옆에부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 인력은 범죄자 18명에 보호관찰관 1명꼴로 부족한 실정이죠. 호흡이라든지 음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의 신체적인 변화를 빨리 파악해서 경고를 울려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미수범인이 금방 나간다는 선 씨 말대로 선 씨가 출소 후 다시 모녀집 근처에 산다 해도 막을 수도 없는 현실. 우리 사람이 여기서 못 사는데 여기 못 살아요. 내년 출소하는 조두순이 나영이 집 근처에 다시 산다 해도 마찬가지죠.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입국이 허가된다면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할까를 논하기도 했는데 활동은커녕 입국부터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스티븐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하루 만에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인은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상당수도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 거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피해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봐요. 현역 군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에 살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병력에 대한 걸 지내가지고 16년 동안 그거를 지내다가 이제 와서 한국에 오고 싶다. 반면 유 씨가 17년 동안 입국을 못했으니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것만 허용해 준다. 이 정도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 전 한 여론조사는 10명 가운데 7명은 유 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여고생 5명이 언덕길에서 차 바퀴에 깔린 남성을 구했습니다. 여고생들은 차가 밀리지 않게 버티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승합차 바퀴에서 받침대를 치우다 차가 밀리면서 다리를 깔립니다. 사고를 목격한 마을버스가 멈추고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버스에서 내려 급히 달려갑니다. 그때는 차가 밀려서 내가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 28일 저녁 8시 27분쯤 부산의 한 주택가 언덕길에서 59살 A씨가 자신의 승합차 바퀴에 깔렸습니다. 이를 본 여고생 5명은 버스에서 내린 뒤 차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버텼습니다. 좀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방을 놓고 이제 구출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을버스 아저씨가 차를 빨리 빼려다가 좀 이렇게 가방이 좀 찢겨지고. 근처 주민들이 달려와 힘을 보탰고 사고가 난 지 9분 만에 A씨를 구조했습니다. 뒤에서 밀자 해가지고 막 해도 안 밀리거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붙어가 앞에를 들어버렸지.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좀 미약한 힘이나마 뒤에서 받치고 있었고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이웃을 도운 여고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초복인 오늘 개 식용을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들과 개 식용 농가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개 식용을 종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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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재단 위에 도살된 개를 의미하는 모형들이 쌓여 있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들과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가 속한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 반대를 위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개와 고양이 도살을 처벌하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년 100만 마리가 이제 개 모신탕이 되기 위해서 도살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심사 통과가 되지 않아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킴 베이싱어도 적극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They don't need your tears. They need your help. 개식용 반대 집회 현장 바로 옆에서는 개 사육 농민 40여 명이 개식용을 막지 말라며 맞불 집회를 났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용견과 애완견이 현존하고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각각 분리해서 이들이 집회 도중 개고기 시식을 진행하자 반대편에선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먹지마! 국내 동물보호단체가 지난해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개식용에 반대하는 국민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유일한 개시장인 대구 칠성시장에서도 동물보호단체 회원 50여 명이 식용견을 추모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복날이면은 삼계탕집 앞에 줄 지어선 풍경이 익숙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초복을 맞는 풍경도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크게 달라졌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냄비에 담아 끓이자 5분 만에 먹음직스러운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지난해부터 혼자 살고 있는 안주영 씨는 초복을 맞아 삼계탕 가정간 편식을 구매했습니다. 보양하고 싶은데 제가 요리에 소질이 없어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이 추어탕이랑 삼계탕을 대량으로 좀 이번에 구매를 처음 해봤어요.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양 조절도 쉽지 않은 보양식을 혼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초복을 맞아 마트에서의 닭고기 매출은 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간편식 삼계탕 매출은 154%나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도 영양가 높은 보양식 간편 도시락이 등장했습니다. 장어구이와 훈제오리, 삼계주까지 1인 가구를 겨냥한 편의점의 보양식 도시락도 갈수록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수박이나 메론, 파인애플 등 혼자 다 먹기 부담스러운 과일들을 잘라서 파는 코너도 성업 중입니다. 핵가족과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과일의 소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것들로 형태가 변하면서 국민 10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시대. 나홀로족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노력이 초복 풍경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분야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매 제한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시세 차익이 큰 지역에서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공식화됐지만 서울의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일주일 만에 0.3%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공급 위축을 우려합니다. 사업의 이익 감소에 따라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추가 경정 예산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자 참석 대상 국무위원과 기관장 23명 가운데 1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한 것 아니자는 야당의 질책에 결국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앉아있을 자리에 차관이 대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앞서 참석 대상 국무위원과 기관장 23명 가운데 17명이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이 됩니다. 각종 외부 행사에 참석을 한다.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유은혜 부총리는 어린이 국회 행사에 참석하느라 진영 행안부 장관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참석,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경제 투어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추경에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낙연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이 최대한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애결위를 중시하고 참석하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불참을 통보했던 장관들은 일정을 조정해 대부분 예결위에 참석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미스코리아 대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성상품화 논란 속에 수영복 심사의 폐지와 부활을 반복한 끝에 올해부터 다시 폐지됐는데요. 그런데 행사 말미 지난해 수상자들이 펼친 한복 퍼레이드가 한복의 전통성까지 훼손했다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참가자들이 파워풀한 워킹을 선보입니다. 이번에는 드레스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이 우아한 걸음으로 여성미를 뽐냅니다. 올해 미스코리아 대회는 수영복 심사를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수영복 심사가 빠진 자리는 한국무용, 팝댄스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여성의 외모와 체형을 꼭 수영복 심사를 통해서 평가한다는 사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였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이러한 요즘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러나 대회 후반부 가슴과 허리 라인이 또렷이 드러나고 허벅지가 훤히 보인 전년 수상자들의 과도한 한복 노출 패션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복과 코르셋을 결합한 퍼레이드가 대회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복의 전통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주최 측은 전통 한복을 새롭게 구성해 본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인 대회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스 틴 USA는 수영복 대신 운동복 심사로 교체했고 미스 아메리카는 지난해 수영복 심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5년 첫 흑인 혼혈 1위가 나왔습니다. 여성성의 상징이자 스타의 등용문으로 여겨졌던 미인 대회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3곳이 지난 4일과 5일 청와대 앞 노숙 농성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TV조선 기자 감금, 협박 사건과 관련해 집회 주최자인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기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취재 내용과 영상물 삭제를 강요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욕설과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하는 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상 이변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20분 동안 내리친 폭풍 후에 7명이 숨졌고 14년 전 허리케인으로 도시 전체가 휘청였던 미국 뉴올리언스는 열대 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자 관광객들이 피신합니다. 우박을 동반한 비에 집기가 부서지고 차량이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강력한 폭풍우가 그리스 북부 휴양지 할키디키를 덮쳤습니다. 단 20분간 덮친 비바람에 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Αγώνας 35 ετών, μέσα σε 10 λεπτά καταστράφηκαν όλα, δεν έμεινε τίποτα. ήμουνα μόνη στο σπίτι, πανικοβλήθηκα. 체코 관광객 2명이 캠핑 차량이 뒤집혀 숨졌고 러시아인 부자는 쓰러진 나무에 깔려서 루마니아인 모자는 식당 차양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Ήμουν γυμνός και βγήκα να πάω να πάρω τα παιδιά από μέσα, να τα φέρω εδώ και όπως χτύπαγε η βροχή νόμιζα ότι ήταν πέτρες στην πλάτη. 당국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요원 14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대성 폭풍 베리의 북상으로 현지 시간 11일 주민 만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200mm가량의 폭우에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We lost everything. We started from scratch. But we didn't lose everything because we still had our lives and our health. 뉴올리언스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도시의 80%가 잠기고 1,5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7세기 후반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단편적인 신대륙 정보를 짜맞춰서 캘리포니아는 섬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지도를 만들죠. 지도를 들고 간 선교사들은 캘리포니아 서쪽 해안에 내린 뒤에 다시 바다를 건널 생각으로 배를 분해해서 싣고 다녔습니다. 죽을 고생을 치른 선교사들은 지도가 잘못됐다는 편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제작자들은 당신들이 엉뚱한 데 가 있다고 고집을 피웠고 이 잘못된 지도는 36년 뒤에야 고쳐졌습니다. 지도를 중요한 국가 정책 방향이라고 친다면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우리 정치 일화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1991년 정치에 입문해서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김 총재는 아침 밥상에서 홍어 한 점을 집어 건넸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처음 먹어보는 홍어를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그러자 김 총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현실을 풀어갈 때는 상인 같은 현실 감각이 필요하죠. 정치를 하려면 국민보다 반발만 앞서가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여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중요한 정책 하나가 과속을 멈춰 다행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엄중한 경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정책 전반에 유연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직된 52시간 근무제도 그렇고 다가오는 개각에서도 새로운 인사 형태를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코드 인사, 보온 인사를 끝내야 한다고 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쓴소리처럼 말입니다. 민심을 같이 동반하지 않으면 민생의 뜻을 거슬려서는 어떠한 개혁도 혁신도 동력을 상실합니다. 산을 넘고 보니 이 산이 아닌가 봐라는 우스갯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절실한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새 길을 찾아가는 용기일 겁니다. 7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초복인 오늘 흐린 날씨 속에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저녁부터는 구름이 짙어지면서 중부 지역은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주말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오다 그치다 하겠는데요. 강수량이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우산만 잘 챙기신다면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하루 일시적으로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의 한낮 기온 29도를 가리키겠고요. 남부 지역은 부산이 26도, 광주와 전주는 2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당분간 우산을 신경 써서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자주 있고요. 중반에는 장마 전선이 충청도 지역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